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어머니들 지금 제 머리 색깔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예, 제가 중계에서도 어머님들이 제가 등장하니까, 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중계 설명회도요,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끝내고 왔습니다. 제가요, 오늘 혹시 제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어머님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거의 없으셔서, 제가 오늘은 어머님들께 좀 수리논술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본적인,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설명회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수리논술에서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이유부터 설명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냐면요. 수리논술은 애들이 그냥 수학이 잘 안 돼서 떨어졌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요, 최저를 못 맞춰서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공대, 그리고 자연대, 그리고 의치한약수 기준으로 최저를요, 좀 어느 정도로 애들이 못 맞추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일반적인 공대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일단 일반적인 자연대나 공대 중에서 최저가 가장 높은 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4합 8등급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입시 결과가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사실 대학교들이 너무 좀 게으릅니다. 그래서 당장 9월 달에 연대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실제로요, 이 학교의 어떤 시스템을 발표를 해주는 시기가요, 그 해에 대학교를 가야 되면 전 솔직히 그 전에는 좀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해 6월 정도에 제대로 발표를 해줍니다.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제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 좀 4월에라도 좀 발표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홍익대랑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날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홍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시험 시간을 미리 발표를 해줘서 같은 날 시험을 2개를 보러 갈 수 있는 스케줄이라도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요. 원서 쓰는 마지막 날까지 홍대랑 시립대 둘 중에 한 학교만 시간을 발표해줬고 한 학교가 시간을 발표를 끝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도 좀 홍대랑 시립대에 좀 둘 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하루에 2개를 좀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지금 그렇게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원서 쓰는 마지막 날까지 이 시간을 발표를 안 해준다는 게 그럼 하루에 1개만 시험 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보실 수 있으면 하루에 2개 보시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애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어쨌든 아이들이 좀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경쟁률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굉장히 대학교들이 좀 게으른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고대에 그래서 뭐 최저 맞춤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전에 좀 자료가 나와 있는 대학교 이것도요. 사실 대학교들이 자료를 공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공개를 항상 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뭐 어떤 학교로 공개를 하다가 또 올해는 안 하고 또 어떤 해는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평균치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중앙대학교랑 이제 최저가 비슷합니다. 3합 6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과에 따라서 뭐 3합 5등급인데도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처음에 6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높은 경쟁률이죠. 근데 실제로 이 최저를 통과하고 나서의 경쟁률을 보시면은요. 15대 1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분석을 좀 해보실게요. 60명 중에 무려 45명이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명 중에 45명이 최저를 못 맞추는 거는요. 75% 정도 최저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합 6등급인 학교는요. 70%에서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보면요. 사실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어머님들께서 우리의 성균관대랑 중앙대 썼는데 떨어졌어 논술로 라고 하는 친구들의 사실 한 7, 80%는요. 사실 최저도 못 맞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지.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요. 그냥 최저를 못 맞췄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애가 수능 점수가 조금 예상이 되잖아요. 어쨌든 3합 6등급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논술은 붙기 어렵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사실 7, 80%는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보다 최저를 조금 더 내려볼까요? 2합 5등급.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나오면 되죠. 그럼 요 정도 최저는 좀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하 모등급의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 뭐 숙대, 뭐 경희대, 건대, 동국대, 뭐 요런 데들이 이제 이하 모등급인 학교들이고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는 최저를 굉장히 잘 맞춰줄 것 같죠. 의외로 한 40%밖에 최저를 못 맞춥니다. 즉 처음 경쟁률이 30대 1이었다. 제가 지금 경쟁률 왜 여기는 60대 1로 하고 여기는 30대 1로 했냐면요. 실제 이 학교들의 경쟁률과 좀 비슷한 경쟁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얼마 곱하셔야 돼요? 0.4 곱하시면 되죠. 12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학종보다 좋은 경쟁률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학교를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의치 한약수까지 좀 올려보겠습니다. 의대의 경우에는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자, 지금 중앙대학교 의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요, 요거 설명하고 조금 더 설명드릴 거지만 사실 다른 학교 의대는 크게 좀 최저가 갖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최저가 낮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의대가 좀 최저가 의미가 있습니다. 4합 5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다 1등급 나오는데 하나 정도만 2등급으로 삐끗하는 경우를 좀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중앙대학교 의대 300대 1의 경쟁률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좀 평균적으로 300대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 맞춘 다음에 경쟁률 30대 1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또 최저를 못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90%죠. 중앙대 의대 썼는데 떨어졌어라고 말하고 다니는 애들의 90%가 최저를 못 맞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의대의 경우에는요. 특히 최저가 높은 의대는 이게 좀 더 심하고요.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중앙대학교 약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머니, 중앙대학교 약대는 여기가 최저가 웬만한 의대보다 다 높아요. 4합 5등급입니다. 보통 이제 좀 의대 최저 중에 낮은 데가요. 3합 3, 4등급 정도거든요. 111이나 112 정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최저니까 의대를 지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 최저는요. 111이나 112는요. 다 맞춥니다. 의대 지원하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최저가 되니까 의대 써볼까는 아니에요. 논술 실력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가르치는 논술 강사가 얘는 의대 수준의 논술 실력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욕심만 부리다가 6개 원서 다 떨어지고 진짜 정신호만 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되냐. 200대 1의 경쟁률이었다 그러면 10대 1 정도로 떨어집니다. 95% 되는 친구들이요. 최저를 못 맞춰요.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출까요? 저희가 원서 언제 쓰냐면 9월 모평 보고 일주일 뒤에 씁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시대 재종반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재종반에서요.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은요. 걔네 이제 지난 해에 경험을 해본 애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은요. 막 웃어요. 맞아. 나도 저랬어. 막 이러면서 엄청 웃습니다. 근데 고3들한테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해주는데, 고3 애들은 그냥, 그래? 저 정도야? 이러고 이제 되게 놀라워하면서 듣는데요. 제 종반 애들은 웃음이 터져요. 씨, 너무 정확하잖아. 라고 웃음이 좀 터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약대 최저가 의대 최저랑 똑같아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탐구 2개 평균으로 하고요. 여기는 탐구 2개 중에 잘 본 걸로 해서 약대 최저가 조금 더 널널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3합 4등급이라든지 3합 3등급 요런 의대는 애들이 최저를 어느 정도로 맞추냐. 한 40% 정도의 애들이 최저를 맞춰요. 그러면 의대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40%를 맞춰도 이거는요. 사실 의미 있는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는 아니세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못 맞추냐면 9월 모평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원서를 쓰는데 그러면은 나의 6평 등급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9평은 가등급을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재수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고3들은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6, 9월 모의고사가 내 점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원서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은 자, 논술 원서 쓰는 기준은요. 정시보다 잘 가게
학종보다 잘 가게만 쓰면 되는 거지. 내 정시 점수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논술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최저만 겨우 맞추니까 약대를 쓴다. 최저만 겨우 맞추니까 의대를 쓴다. 그게 아니고요. 정시보다 잘 가고 학종보다 잘 갈 수 있으면서 합격을 좀 할 만한 곳에 써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시 점수가 요 정도다. 그럼 논술로 한 요 정도에서 쓰셔야지 됩니다. 정시가 경희대다. 그럼 논술로는 한 성대, 한양대 요 정도를 좀 쓰셔야지 되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씁니다. 내가 정시가 경희대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의학대만 가겠다고 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없이 자기 혼자 논술 원서 쓰는 친구들이 저런 6개 원서 써서 6개 다 최저 때문에 다 못 쓰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9월 달에 와서 제가 아까 우리 저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진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한 해랑 한 해랑 너무 합격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원서를 학교랑 과를 직접 다 써줍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요. 합격률의 차이가 너무 나요. 이거 내버려 두면은요. 진짜 지 정시 점수는 여긴데 여기다가 다 써요. 아니 정시가 여기면은요. 논술로 이 정도 합격해도 되게 감사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정시를 여기로 쓰고 논술을 다 여기로 써버리는 바람에 이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요거 보시면서 애들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과들을 높은 데만 찾아 쓰는지 무조건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데만 쓴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는요, 논술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논술로 낮게만 쓰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정시보다는 더 좋은 학교, 학종보다 좋은 학교를 쓰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논술로 합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게끔 해드릴 거예요. 다만, 정시는 점수 맞춰서 가시거든요. 근데 논술은 학교도 포기 못하고 과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요 논술은 로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생각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로또가 될 수 있는 건 수능이죠. 거기에는 최소한 찍을 수라도 있죠. 논술은요 답만 맞잖아요. 빵점 처리됩니다. 답만 쓰고 나오면 빵점 처리가 돼요. 논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써야 되고 심지어 답을 못 맞췄어도 우리 대학교 때 시험 보던 거랑 똑같습니다. 답이 안 나와도요. 중간에 쓴 데까지 부분 점수를 계속 받아가는 게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로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 찍으면은 좀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는 수능 같은 시험이죠.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문제가 출제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막 최저 없다고 막 연대 써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9월 달에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 자꾸 절 설득하려고 해요. 어머니, 저는요, 제가 사실, 강사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15년 됐고요. 수리논술 강사한 지가 15년이 되었고, 그 전에는 회사도 조금 다녔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대인재에서 제일 오래된 강사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10년 됐습니다. 시대인재에서만. 그래서 이제 이 15년 동안요, 제가 6,000명을 넘게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아무 근거가 없이 6, 9월에는 못 맞췄지만 수능에는 맞춰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할 거래요. 아니 그러면 6, 9월에 맞춰왔어야죠. 그리고 4월이랑 7월에는 맞췄대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재종반 애들이 한 개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6, 9월에는 최저를 맞췄는데 수능 가서 안 나오는 애들은 꽤 많습니다. 그거는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진짜 초무림지존 고수들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요. 그냥 다운만 받아서 풀어보고 수능만 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초고수 무림지존들이 누구냐면은요. 저희 조교들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6, 9월 모의고사는 그냥 한번 다운받아서 그냥 보고 그냥 대충 점수 보고 그냥 내 등급 채점해보고 수능에 가서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그게 왜 그러냐. 의대 가고 싶어서거든요. 의대도 가고 싶고요. 또 어떤 친구들이 그러냐. 제가 대치동에 겨울방학에 잠깐 출강했던 학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실장님들 자녀분들이 전부 다 의대생들이에요. 근데 시험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지방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인서울 의대로 가고 싶은 애들. 인서울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메이저 의대로 가고 싶은 애들.
이게요, 얘네들이 어쨌든 수능으로 가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독학이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재종반에 나와서 듣는 애들도 있어요. 시대 재종반에도 서울대 지금 수학과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학원비 들어가면서 하지 않고 6, 9월 모의고사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수능 때 가서 이제 얘네들이 위에서부터 좀 채우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 가서 못 맞추는 경우는 꽤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예측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슬픈 경우지만 예측이 안 되고요. 다만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 가서 맞추는 경우는 제가 사실 손에 꼽게 보기는 했어요. 15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15년 동안 손에 꼽게 봤습니다. 6, 9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 가서 맞추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한 15년 동안 한 20명 미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6, 9월에 못 맞춘 학교는요, 항상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월에 저희 상담할 때 뭘 좀 드릴 거냐면은요, 미리 저희 상담지를 좀 저기 카페에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카페에 엑셀 파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실 건데요. 이제 요걸로 이제 저희가 상담이 다 한 명씩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6, 9월 점수가 지금 상당히 솔직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좀 2합, 3합 6등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정시로 넘기면은 인서울이 좀 될까 말까 한 성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어디를 기준으로 학교를 잡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2합 5등급인 학교 기준으로 잡으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 친구 지금 저한테 1월부터 들었던 친구거든요. 사실 수리논술은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지금 엄청 쭉쭉 높이 올라가 있죠, 그래프가. 말도 안 되게 수리논술을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 보시면은요. 다 약대, 한의대, 연대 신소재, 서강대 기계, 한양대 기계,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요, 대부분의 애들이 처음에 원서를 써보라고 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상담 안 하는 애들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원서를 써요. 우르르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때 뭐를 좀 같이 해오라고 했냐면은 요 6, 9월에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요. 요게 만약에 내 정시 점수였다면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점수로 네가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소신, 안정, 적정 수준의 학교를 좀 써라고 해요. 왜냐면 저는 정시는 잘 모릅니다. 저는 논술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학종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정시 점수 그리고 학종은 그래서 컨설팅을 학종 전문가랑 받으셔야지 되십니다. 그리고 학종이나 정시를 하시는 분들도 얘가 논술로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수학이 6, 9월 둘 다 3등급이 나왔는데 실제 수리 논술은 1등급보다 잘 쓰고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논술을 하는 거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실 뭐 정시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든 학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든 얘의 진짜 논술 점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상담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사실 좀 믿기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시 요거 해오라고 할 거고요. 학종 전문가한테 6월 말 모의고사, 6월 말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까지 나온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종 상담을 좀 받아오라고 해서 학종에서도 소신, 적정, 안전 요렇게 해서 좀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안정권보다는 좀 더 잘 갈 수 있는 요런 논술 계획을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상담은 아이들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사실 제 대사거든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하신 대사가 사실 제 대사인데 제 설명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그걸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로 제가 어머님들과 함께 전화나 면담을 하면은요. 진짜로 중학교 때 얘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게 정말 거의 모든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다 또 이런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애가 과학고를 준비하던 애예요. 라고 다들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기간이요.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최대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논술 실력,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시에서 맞출 수 있는 최저를 가지고 여기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꾸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하세요. 예, 그래서 막 애들도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4월이랑 7월을 맞췄거든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6월에는 비록 못 맞췄지만 6월에는 아팠어요. 그러면은 수능 때도 아프겠죠. 6, 9월 둘 다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과는 카톡으로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 제가 이제 애들이랑 대면 상담한 결과를요. 이렇게 애들 편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작년에 실제로 상담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나중에 요거 보시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뭐 동그라미 친 거는 지원해도 되는 학교. 근데 다만 여기 수학과에 X 쳐놨고 화학과에는 뭐 동그라미 X 쳐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연대를 요 성적에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지금 정시로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랑 수학과는 사실 논술에서 굉장히 높은 과들이에요. 그나마 화학과는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수학과는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과가 상관이 없다면은 연대를 지금 붙여만 주면은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환경 시스템 정도 써보면은 어떨까? 뭐 요런 이제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카드 약대 이거는 아예 제가 X자를 쳐놨죠. 지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별표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반드시 지원했으면 하는 학교. 연대랑 고대 반드시 지원을 하는데 또 수학교육과 제일 높은 과 중에 하나를 쓰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요런 데를 써도 되는 친구들은요. 정시로 넘겨도 상관이 크게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논술로 합격하면은 대박인 친구들은요. 일단 정시보다 좀 잘 가는 위주로 학교를 좀 쓰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친구 이렇게 써왔죠. 6월 기준 정시에서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낮은 과 정도의 점수를 요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디 써야 돼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붙여만 주면 감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대 연대에 낮은 과를 좀 써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논술 실력도 되는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각 학교랑 과별로 자 상담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상담을 한 번만 들어가냐? 그렇지 않고요. 보통 짧게 하는 애들은 한 번만에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얘네들은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원서를 기가 막히게 잘 써온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또 서운해해요. 다른 애들은 몇 번씩 해주는데 자기는 혼자만 한 번만 해줬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 원서를 너무 잘 써온 애고요. 이제 보통 한 3, 4번 정도 상담이 들어가요. 애들이랑 대면 상담이. 그래서 왜 3, 4번씩 들어가냐? 계속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과를 너는 상위권까지 써볼 수 있겠다. 중위권, 하위권. 근데 이제 9월 달에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낮은 과, 각 학교별로 낮은 과의 리스트.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낮은 과 리스트들 중에서 골라와줘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선택해서 한 3, 4개 정도 골랐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제가 골라드리던가 아니면은 요거는 다 비슷하니까 이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보고 나서 진짜로 일주일 동안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9월 모평 이후에 만나는 시간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계속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 해에 학생이 막 코로나 때 적을 때에는 한 200명부터 그리고 코로나 전에 많을 때에는 550명까지 갔었는데요. 도저히 전화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저한테 그 아이의 상황을 중학교 때부터 자꾸 말씀을 얘가 중학교 때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데 세상에 저는 애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를 정말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게 상담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 카톡으로 상담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애가 가져간 거 있죠. 그거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요런 상담을 했는데 1번 궁금한 거, 2번 궁금한 거, 3번 궁금한 거 이렇게 보내놓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드릴 거고요. 그때는 24시간 카톡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이제 궁금증이 없으세요. 다만 어머님들 답답하시겠죠.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얼마나 잘했는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원서를 예쁘게 써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작년 합격자가 19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부분의 합격자는요. 1, 2, 3월에 출발한 친구들한테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논술이 애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즌은요. 7월이에요. 왜 7월에 가장 많이 들어오냐면요. 6월 말에 이제 학종 컨설팅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럼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가세요. 근데 막상 컨설팅을 받아보니까요. 이 학종 컨설팅 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학교의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니까 6월달 모의고사를 지금 본 상황이거든요. 6월달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 이름을 들어보니까 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도 학교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고 이제 다 같이 7월부터 논술 학원에 오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을 개강을 하면은요, 항상 7월 개강반이 1, 2, 3월 개강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작년에도요, 1, 2, 3월 개강반이 한 목동에서 50명 정도였고, 7월 개강반이 7, 8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합격자는 다 1, 2, 3월 개강반에서 가져갔어요. 이게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요거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작년 친구들. 1월에서 3월까지 들어온 친구들이요, 200명대 초반이었고, 그리고 7월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까지 다 합해서 한 400명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95건이 합격을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대부분의 친구는 1, 2, 3월 달에 들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논술은 로또가 아니에요. 확실히 배운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요, 7월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확통이랑 기하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작년에 7월에 목동고에서 들어온 그 친구도 이제 7월에 들어왔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연대를 합격을 해왔어요. 사실 목동고에서 이제까지 연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제가 연대를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좀 물어보시고, 어머님도 좀 너무 무서운데? 라고 하시던 상황이었는데, 애기 논술 점수를 보니까 충분히 쓸만한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떨어지더라도 저를 원망하지는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목동고에서 처음으로 연대 수리논술로 이제 합격을 해와서, 지난주에 막 어머님께서 학원으로 고맙다고 막 찾아오시고 그러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사실 일단 수학이 기본적으로 1등급이었고요. 그리고 미적이 너무 잘 돼 있는 친구였고요. 확통이랑 기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 들어오면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통, 기하, 미적을 다 해야 돼요. 특히 건대 이상의 학교를 가고 싶다?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하셔야 됩니다. 확통, 미적, 기하가 안 들어가는 학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건대 이상의 학교 중에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미적도 안 들어가요. 수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해야 될 것 같으시죠? 문제 보시면 애들이 포기합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요, 수학에서 작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쉽지 않아요. 예, 그냥 다항함수의 미적분까지 나오는 게 이제 수투의 내용인데, 다항함수는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함수입니다. 다만 애들이 그냥 대충 2차 함수, 3차 함수 그 정도 생각하니까 이걸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균관대 문제 보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성균관대를 제외한 건대 이상의 학교들은 다 확통이랑 미적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요 1월에 개강한 반이 계속해서 정규반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1, 2월 달에 미적 복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3월 달 이제 다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기하 첫 진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기하 개념을 하면서 미적이랑 수원수투, 수상하 복습을 같이 들어가는 진도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확통은 5월 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에 확통 개념 같이 들어가면서 또 앞에 있던 내용은 계속 실전으로 가는 게 연습이 될 거고요. 7, 8월 달에는요, 실전만 들어갈 겁니다. 이 반에서는요. 원래 개강한 반에서는. 왜냐하면 9월에 바로 연대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연대 시험이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들어온 친구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때 너무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 그러면 한 2달 반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지금 미적만 해도요, 1, 2월 달에 들어와서 미적 들었던 애들이 미적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미적을 내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종반에서 이제 지난주에 첫 주 수업을 미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걔네들도 분명히 작년에 수능을 겪어본 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미적은요, 끝이 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을요, 사실 어렵다는 게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념을 건드릴수록 어려운 거거든요. 그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뭐 공식 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요 수리논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리논술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개념을 그냥 대충 배워서 공식만 알고 있는 애들은 떨어뜨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자꾸 건드리시는 문제를 내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작년 결과를 분석해 보고요. 정말 이게 7월 달에 들어오면은 사실 2달 반밖에 안 되는 시간에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어영부영 끝내주기는 하거든요. 다만 정말 힘듭니다. 애들도 힘들고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7월 달에 들어오는 애들은요, 중간에 빠져나가는 애들도 사실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적만 지금 수능 준비해도 모자랄 시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막 기하랑 확통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럼 저는 앞에 했던 수업을 너무 심하게 압축을 해서 하겠죠. 숙제도 얘네들이 2주치 할 거 여기는 1주치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버거워서 도망가는 애들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1, 2, 3월에 들어왔던 애들은요, 도망을 안 가요. 왜냐면 할만하게 매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이점은요, 수리논술 문제가요, 창작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돌려막기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다는 거는 돌려막기겠죠. 그거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 수능 문제 제일 비싼 문제가요, 요런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라든지 시중에서 파는 제일 비싼 수능 문제, 예를 들면 22번, 30번 이런 거 얼마에 팔리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적으면 몇백만 원에서요, 많으면 몇천만 원까지 합니다. 문제 하나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이 문제를요, 풀기도 힘든데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내가 어쩌다가 수학을 전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입시제도가 수리논술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학교에서 나한테 수리논술 문제를 출제를 하라고 하는데, 수능 문제 하나만 제대로 출제해서 팔아도 몇백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리논술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나한테 보너스를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 보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학교에 소속된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거 너무 가성비가 교수님 입장에서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수리논술 문제는요, 수능 문제보다 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여야지 돼요. 왜냐면 수능은 그래도 단편적으로 한 문제죠. 근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문제가 깊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술에서는요, 보통 족보로 돌려막기를 합니다. 어머니들 족보 이제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 교수님이 전에 냈던 문제를 몇 년치 모아놓은 것을 족보라고 하죠. 그리고 족보가 있어요, 수리논술에는. 근데 이 족보가요, 학교마다 다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속 학교마다 문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지금 저희 2월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에서 나갔던 문제인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3의 파이 승이랑 파이의 3승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제가 본 것만 이제까지 10번도 넘게 출제되었습니다. 서로 다 다른 학교에서요. 그래서 사실 논술 문제는요, 사실 창작을 하기가 엄청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좀 그래서 논술 문제는요, 좀 많이 겹쳐요. 다른 학교의 빈출 문제들과 엄청나게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애들이 많이 합격을 해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디서 본 문제거든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수능은 그렇지는 않아요. 수능은 전부 창작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요, 이 석학들, 한 600명 정도 되는 석학들을 강원도에다가 한 달씩 가둬놓고 문제를 출제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창작 문제가, 아주 멋진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사실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요, 좀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연대가 작년에 실수를 했죠. 그래서 수리논술 시험을 2번을 쳤는데, 사실 연대의 실수는 작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요, 문제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1, 2, 3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2번 문제가 오류가 생겨서 다 맞게 처리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연대가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솔직히 제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다 맞게 해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은 뭐 좀 다 맞게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때 욕을 하도 처먹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오류가 난 그 문제는 왜 오류가 있었던 거냐? 이제 교수님께서 원서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문제를 번역만 해서 출제를 하셨는데요. 그 원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대고 어디고 사실 논술에서요. 창작 문제는 뭐 숫자 하나 바꾸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논술 문제 출제했을 때는요. 성균관대학교에 무려 아주 오래된 2010학년도 문제가요. 과학기술대학교의 2019학년도 문제랑 같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이랑요. 숫자라도 좀 바꿔주지. 숫자도 다 똑같이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뭐가 달랐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성균이가 뛰어가고요. 과기대학교에서는 철수가 뛰어갔습니다. 그거 하나만 다른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문제가 오래되고 아니면은 짧게 되고 이런 차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논술 문제에 사실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문제가 옛날 본고사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경시 문제 요런 거에서도 상당히 많이 겹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요. 정규반을 준비하실 때에는 학교를 따로 나눠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마다 컨텐츠 자체는 같은 데서 나와요. 다만 이제 빈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정규반 그리고 이제 파이널은요. 그 학교만 좀 유달리 내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파이널 반에서 다뤄드리는 거고요. 저희 반에 아까 제가 여기 표지에도 써놨는데 정규반에서 이대 약대 논술 정원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이제 2명이 저희 반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대 파이널 때 제가 매일 모의고사를 6일 동안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랑 이대에서 출제된 3문제 중에 2문제가 제 모의고사랑 똑같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이대 교수님이랑 결탁을 해서 뭔가 그런 결과를 이뤄내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이대에서 맨날 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내는 문제로 6일치 모의고사를 구성을 해준 건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모의고사랑 숫자만 바꿔서 굉장히 유사하게 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에 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랐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요. 이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가 창작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어지는 얘기는 1월에서 3월까지 들어온 친구들이 왜 잘 갈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쨌든 얘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에 오면 좋든 싫든 죽어도 싫어도 뭐 1시간은 답안지를 억지로라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조교 선생님이 감독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할 것도 없어요. 조교 선생님 눈치 보여서 핸드폰도 못 하죠. 어차피 풀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1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짜내서 문제를 풀기를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런 노력을 수능 공부할 때 잘 안 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조금 좀 고민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자꾸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수학 실력이 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자꾸 내가 한 문제에 대해서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수학 실력이 언제 느냐면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런 방법도 사용해보고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사실 끝까지 문제가 안 풀려도 거기서 실력이 사실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마음이 급하고 할 게 많고 이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이거를 고민할 시간에 어차피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냥 답안지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게 더 나한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꾸 답안지를 보는데요. 그러면 솔직히 걔랑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수능에 그닥 도움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능은 창작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니까요.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1시간 정도를 계속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고민을 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수학 문제가 신기하게도요. 매달려 있으면은 또 안 풀릴 문제도 간혹 풀립니다. 안 매달려 있어서 그렇지 수학은요. 신기하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막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안 매달려 있어서 그렇지 사실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들도 좀 애들이 조금 좀 해이해 보일 때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해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약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확통과 기하를 좀 제대로 배울 시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족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쨌든 좋든 싫든 답안지를 써보는 시간을 억지로 1시간씩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첨삭받고 하면서 실력이 자라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제가 첨삭팀을 데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학교 후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고대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저희 학교 후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첨삭장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공대나 자연계를 간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사실 처음에 목표는 다 의대였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목표는 다 의대였는데 의대에 갈 점수가 안 나오니까 대충 그냥 점수 맞춰서 공대나 자연대를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제가 데리고 있는 요 첨삭팀 애들도 다 좀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30대이기는 한데요. 이제 요 친구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 친구들도 이제 사실 저보다 학벌이 더 좋은 애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고대 학부까지 나왔는데 이제 요 친구들 중에서는 석사까지 한 친구도 있고 박사까지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의대 논술 첨삭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의대 논술로 굉장히 갈만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문이 안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저희 때 많이 했으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해서 최저 좀 어느 정도 맞추고 어차피 저희 때는 정시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뭐 최저 맞추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그걸로 최저 맞춰가지고요. 30이 넘었는데 자꾸 의대를 논술로 가버립니다. 저 첨삭장들이요.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왜냐면은 첨삭장 구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학교에 엄청 수소문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겨우 적응시켜 놓으면은 자꾸 의대 논술을 봐서요. 그 나이에 의대를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많이 좀 문제를 보고 하면 할수록요. 확실히 실력이 느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그런 지금 뭐 서울대 수학과 다니는 애들 뭐 지금 뭐 첨삭장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막 계속 시험 보고 있고 그런 애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승산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요 친구들은 어떻게 합격했겠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어머니. 이게요, 만약에 학교 단위로 뽑는 거면 이거는 굉장히 합격하기가 힘든 시험이 논술 시험이에요. 학교 단위로 뽑게 되면은요. 근데 논술은 과 단위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쉬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애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 해요. 뭐 연세대학교 치의대를 지원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요. 여기에는 말도 못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한 10%, 2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수가 한 8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점수가 위에서부터 굉장히 빽빽하게 내려와요. 연대가 아무리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 친구들은 그 어떤 수학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의 100점에 가까운 90점대 요 정도 점수에서 계속 이렇게 소수점 찍으면서 내려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들 안에 요 리그는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연세대학교여도요 이 대기과학과나 아니면은 지구 시스템, 천문 요런 데가 조금 낮은 과들이에요. 시스템 생물학과. 요런 데들이 좀 낮은 과들인데, 이제 제가 작년 연대 시험이 사실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시험 합격한 친구들한테 저희 합불 조사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그 연대 몇 문제 정도 풀고 나왔냐 그랬더니 다들 자기가 연대를 합격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작년에. 너무 푼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가 합격을 해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과별로 사실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사실 연대가 이거를 공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합격한 애들한테 넌 몇 문제 풀고 합격했니? 넌 몇 문제 풀었니? 이걸로 이제 좀 합격 점수를 예측을 해보는 거지 연대가 공개를 해준 적은 없어요. 그나마 공개를 좀 해주는 데가 가끔 한양대학교가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공개 성적을 보면은요.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다 같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요. 제일 마지막 학과를 가는데 한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 그리고 제일 높은 공대를 가는데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같은 시험지로 시험 쳤을 때 어떤 과는 40점으로 합격하고요. 어떤 과는 90점으로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만약에 학교 단위로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40점은 들어갈 과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왜 합격을 하기가 수월하냐면요. 과 단위로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정시 점수도 나오고 수학도 좀 꽤 잘하고 논술 선생님한테 너 논술로 꽤 좋은 학교 써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받은 애라면은요. 같은 학교는 쓸 수 있어도 같은 과를 쓸 리는 없죠. 내가 무조건 연대만 합격시켜 주면 감사한 친구다. 그러면 이제 얘는 연대에 제일 낮은 과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정시로 넘겨도 연대는 갈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약대나 치의대가 목표다. 그럼 얘는 이제 연대 의치대 치의대 그리고 약대 쓰시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요 가끔 성균관대를 되게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성균관대가 학부로 뽑습니다. 과로 뽑지 않고요. 물론 과로 뽑는 학과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거의 과로 뽑아요. 예를 들면 공대를 따로따로 안 뽑고요. 공과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 이렇게
부로 좀 뽑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뽑는 인원이 많죠. 다른 학교는 막 신소재공학과 10명, 전자공학과 10명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놓는데 뭐 여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대 120명 이런 식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니 120명이면 할만하잖아. 그리고 지원하시는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얘가 공대가 낮은 과가 있었으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친구도 사실 이 위에 있는 애들한테 밀려서 공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못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많이 뽑는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요. 과가 세세하게 나눠져 적게 뽑아도 과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 또 유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학교로 뽑는 데가 올해 나와버렸어요. 지금 전혀 관심 없으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원래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다 과별로 뽑다가 작년에 자율전공인 그 과를 한 번에 팡 뽑아버리고 다른 과들은 다 한 명씩 뽑았어요. 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그냥 뽑지 왜 한 명씩 한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예 학교로 뽑겠다고 해요. 그럼 올해 과학기술대학교를 들어가기는 재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작년보다 훨씬 수학을 잘하는 애들만 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가는 애들도 좀 수학을 잘한다 싶은 애들은 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데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애들이요. 과학기술대학교에 조금 낮은 과가 안경광학과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좀 낮은 과들인데 거기는 이제 생각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도 논술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낮은 과로 한번 좀 합격할 만한 애를 찾아볼까? 그럼 이제 그런 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그 기계공학과를 쓰는 애들부터 다 밀려 내려와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과기대는 그렇게 썩 추천드리지 않을 생각이지만 지금은 다 알아듣는다고 저는 이해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요. 원서 쓰는 철이 되면은 자꾸 많이 뽑는 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요거 많이 나오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통, 기하, 미적 다 배워야 되는 거 맞으시고요. 그리고 따로 배우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요. 제가 재종반 친구들한테도 논술 공부하는 시간 일주일에 2-3시간까지만 해라. 물론 저랑 수업 듣는 시간 이외에요.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논술에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논술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최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공부는요. 정시 위주가 되어야 되고 논술은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합격자들 합불조사하면서 다 물어보거든요. 논술 공부하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였는지 보통 2-3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따로 배워야 되냐? 저는 권유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거 따로 배우시려면 확통기하라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사실 아마 따로 배우신다면 논술에서의 확통기하가 아니라 내신이나 수능에서의 확통기하일 텐데 그러면은 이 논술에서의 확통 기하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솔직히, 우리 확통을 선택한 문과 친구들, 문과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문과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편하게.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맨날 100점 나오는 친구도 논술 확통 문제 한 개도 못 풉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능이나 내신까지는요, 확통이 좀 공식을 외우는 걸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술은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식만 외운 애들 무조건 떨어뜨리는 문제를 만드시는 게 대학교 만드신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좀 논술을 배우실 때 확통이랑 기하를요. 개념 위주로 많이 좀 배우셔야지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더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게끔 수업 시간에 다 끝내드릴 건데 다만 확통기하 진도가 나갈 때 제 숙제는 다 해오셔야지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양이 적어요. 그래도 숙제가 꽤 되겠죠. 어쨌든 수학의 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요, 확통 기하를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따로 문제집을 사서 좀 공부를 할 시간에 차라리
탐구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저를 하나라도 좀 올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영수는 솔직히 최저 올리기가, 등급 올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나마 좀 쉬운 게 탐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탐구라도 좀 올려서 최저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맞추는 거에 힘써주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저희 반에 와서 하셔야 되는 거는 숙제 좀 열심히 해주시는 거. 예, 그 정도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직 진도가 끝나지 않아서 진도 끝나고 듣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7월에 몰려오는데, 정말 저도 힘들고요. 애들도 너무 힘듭니다. 이 미적이랑 기하랑 확통 세 개를요, 정말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한번 보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7월 달에 수요가 워낙에 많아서 제가 반을 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작년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7월 개강한 반에서 이제 논술로 합격해온 친구들은 이제 사실 대부분이 이제 작년에 한번 저랑 수업을 했는데 반수하면서 들어온 친구들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친구들이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열어는 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7월은 좀 많이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가 만약에 또 이런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진짜 미적도 뭐 맨날 1등급 나오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 거기에다가 뭐 확통이랑 기하도 어느 정도 배워본 적이 있는 친구예요. 뭐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연대 간 친구도 작년에 있었으니까요, 목동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솔직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남들과 좀 같이 이게 이렇게 좀 공부를 좀 같이 좀 널널하게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확통도 좀 제대로 보시고 한 6주 동안, 그리고 기하도 한 6주 동안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7월 8월 동안에는 이제 실전 문제 연습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그 논술 모의고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지금 1월 모의고사 한 번, 그리고 2월 모의고사가 한 번이 진행이 됐고요. 3월 모의고사를 한 3주 정도 뒤에 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모의고사는, 여기는 이제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5월입니다. 5월 모의고사는 4월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애들 중간고사 기간이어서요. 중간고사 기간에는 3주 휴강합니다. 중간고사 준비하고 오라고. 그리고 5월 달에 모의고사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시험 보고 나서 요 성적표를 왜 드리냐, 이거 사실 제가 보려고 만드는 성적표예요. 제가 애가 어느 정도 논술을 하는지를 알아야 얘가 어느 정도 과를 좀 쓰면 되는지를 제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성적표는 사실 제가 보려고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요쪽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단원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봐보고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요, 요런 식으로 9월에 다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되게 좀 신기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6, 9월 둘 다 3등급 나왔는데 요 진한 그래프가 이 친구의 실제 성적 그래프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엄청 성적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논술 성적이. 지금 요 정도면요, 거의 한 약대 정도 갈 수 있는 논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지금 9월 모평 점수가 지금 모든 의대 최저를 다 맞추고 있어요. 심지어 중앙대 의대 최저까지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얘 지금 이 진한 그래프 밑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예, 요거는요, 이 친구 사실 논술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급만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종 컨설팅 하시는 분이나 정식 컨설팅 하시는 분이 얘는 1등급이니까 연대 쓰세요. 얘는 3등급이니까 논술을 어렵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시켜보기 전에는 사실 모릅니다. 그럼 이 차이는 사실 어디서 나느냐? 사실 그 수능 점수만 좀 잘 나오고 내신 점수만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은요, 이 수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좀 이거는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원리부터 좀 공부해서 얘가 뭐 계산이 조금 느리다거나 이런 친구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게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공부를 해온 친구라면은, 그러면은 사실 논술 점수가 수능 등급에 비해서 좀 많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좀 공식을 빨리빨리 좀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공식에 좀 익숙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원리부터 배우는 거가 좀 귀찮아서 좀 하기 싫은 친구들, 이제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워온 게 습관이 되었다면은 수능 등급에 비해서 논술 점수가 상당히 이렇게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요, 마치 우리가 갑자기 국어 점수를 올리기 힘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의 좀 독서 습관에 따라서 국어 점수도 좀 처음에 출발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 논술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요 친구 어디 지원해야 될까요? 요 친구 지금 뭐 학교 상관없이 의대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의대 합격 가능한 논술 점수는 아닙니다. 예. 이 최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의대 가능한 논술 점수는 아니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최저만 맞추면 되겠네요. 아니죠. 거기부터 시작이죠. 최저를 맞추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공대나 이런 데는 15대 1 그리고 이제 좀 더 경쟁률이 낮으면 12대 1 요 정도에서 보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실 논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좋은 최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의대를 굳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써볼 만한 데가 중앙대 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4, 5등급이 일단 나오죠. 그리고 사실 중앙대 의대가요. 시험이 다른 의대에 비해서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학 점수로도 얘가 지금 8월 요 2차 시험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요게 좀 쉬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쉬운 시험에서는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학교에 가서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 더 지원했으면 하는 데는 여기에 아주 딱 맞는 학교는요. 중앙대 약대입니다. 왜냐면 일단 솔직히 정시 점수가 중앙대 약대 점수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앙대 약대 점수까지는 안 나오는데 중앙대 약대를 합격을 시키면은 본인도 굉장히 좋아할 상황이기는 하고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뭐 수능을 너무 잘 봐버렸어요. 그러면 중앙대학교는요. 수능 뒤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러 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솔직히 논술로 좀 쓸 학교가 없는 친구이기는 해요. 차라리 정시를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은 그런 친구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좀 무서워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내가 9월을 너무 뽀록으로 잘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혹시 모르니까 좀 요런 데를 쓰고 싶다. 근데 연대 기계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9월 모평 점수가 연대 기계과 합격 점수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친구여서요. 그래서 오히려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 기계는 좀 굳이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 서강대 기계는 그럼 왜 쓰라고 했냐? 수능 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수능 점수를 잘 못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그리고 한양대 기계는요. 솔직히 아무리 못 봐도 얘가 한양대학교까지 못 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굳이 근데 뭐 네가 너무 불안하면은 쓰고 그리고 솔직히 한양대학교 기계는 얘가 왜 또 안 맞냐면은요.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최저가 좀 빡센 뭐 성균관대학교나 요런 데를 뭐 고려대학교나 요런 데를 좀 쓰면은 모를까 굳이 한양대학교는 쓰지 말라고 요렇게 좀 상담을 해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 상담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런 상담지가 좀 지저분한 상담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정도 논술에 대한 좀 감이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맞아. 그리고 이게 애들이 참 많이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논술은 100점 맞자고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100점 맞자고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 건대. 왜 100점 맞자고 보는 학교냐면 문제가 쉽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높은 점수로 합격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대, 성균관대 아니면은 또 문제가 많이 어려운 데가요. 시립대, 홍익대,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요런 데가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가 너무 중구난방이죠. 근데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그럼 경희대는요.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요.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이 안 나온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꼭 100점을 안 맞아도 수업을 끝까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꼭 논술로 나는 의학대가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정시보다 잘 갈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논술을 끝까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는 의대 끝까지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논술은 어쨌든 의대건 공대건 자연대건 컨텐츠 자체는 같은 곳에서 나와요. 다만 어디까지 문제를 확장시키고 어디까지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으냐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게 끝까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막 계속 좌절하고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애가 막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경우예요. 실제로 연대를 합격해온
친구들도 내가 왜 합격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푼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도 합격을 할 수가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가 끝까지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논술 봉투 모의고사 문제는요. 그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쉬운 문제를 내면 애들 당장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애들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논술을 쓸 수 있어서 얘가 어느 정도 학교까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을지는요.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야지 제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을 보세요. 2점, 3점짜리 문제는 사실 실수하지 말라고 내는 문제고 거기서 실수하면 너무 치명적이죠. 근데 논술은 그런 문제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많이 어려운 문제만 낼 거예요. 지금 실수를 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논술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남학생 어머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너무 악필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5년 동안 저희 첨삭 강사가 못 알아본 글씨체는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신데요. 막 글씨체가 예뻐야지 점수를 많이 받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대학교 시험 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글씨를 막 예쁘게 쓰면 조교가 점수 더 잘 주고 교수님이 점수 더 잘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계산을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내려가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너무 짜잘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수학 실력이 문제예요. 결국 아주 최종적인 문제로 가면은 결국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이런 아주 자잘한 거, 뭐 답안지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지 못해요. 뭐 아니면은 계산을 너무 중구난방해요. 그거는 사실 훈련으로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첨삭이 들어가고 얘가 매주 와가지고 논술을 답안지를 쓰면은요. 결국은 문제가 안 풀려서 문제가 되지 답안지 쓰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어머님들께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논술에서 좀 붙기 쉬운 학교가 같은 급이면 여대가 좀 붙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여고 다니고 있어서 여대는 절대 안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남자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지원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경쟁률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낮고요. 어쨌든 논술에서는 같은 급이면 여대가 조금 더 가기가 쉽다. 그 얘기를 하나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같은 급이면 2차보다는 1차가 가기가 쉽습니다. 논술은. 1차가 뭐냐면요. 수능 전에 있는 시험이에요. 2차가 수능 후에 있는 시험입니다. 왜 1차가 가기가 쉽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도 좀 내용이 상충이 되는데요. 이 연대랑 시립대랑 홍익대를 보내주면 감사해야 될 친구들이 본인이 납치당할까봐 무서워해서 거기를 못 씁니다. 그래서 한참 밑에 있는 애들만 써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차는 내가 만약에 수능 너무 잘 봐버리면 시험 안 보러 가면 되잖아. 이기 때문에 2차는 그래도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나 요런 데들을 좀 써놓긴 하거든요. 근데 1차는요. 본인이 납치당할까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실 합격시켜주면 감사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서요. 1차가 훨씬 더 경쟁자들의 실제 성적이 이 학교에 지원하는 원래 나와야 되는 성적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 그러면 또 연세대학교 아무나 지원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런 거죠. 비교해 보자면.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리고 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좀 그나마 다른 학교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좀 높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신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내신은 5등급 이하로만 들어오면 논술에서는 이익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6등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거 학교 리스트를 또 쫙 드릴 거예요. 6등급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학교 한 3-4개 빠지고요. 그럼 7등급이다. 7등급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학교 한 또 3-4개 빠집니다. 8등급이다. 8등급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학교 또 빼드릴 거고요. 9등급이다. 그러면 논술 아예, 내신 아예 안 들어가는 학교 리스트만 다 따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논술이 그럼 내신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막 의대, 막 의치한약수는 내신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의치한약수가 오히려 8등급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요. 눈이 부시네요. 여기로 오니까. 그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특목고 애들 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센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얘가 내신은 상당히 안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가 의대의 목표예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아직 안 나왔죠. 6월 달에 다 모든 기준이 나온다고 했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내신을 가장 많이 본 대학교는 숭실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랑요, 많이 달라요. 예. 그러면 이제 숭실대학교는 왜 내신을 많이 봤을까요? 내신을 많이 봐봤자 이제 4등급까지는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이 5등급까지는 다 지원할 수 있었고, 숭실대학교만 4등급까지 좀 지원을 해도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요, 그냥, 학교에서 오히려 인서울일수록 조금 더 내신 비중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 수학을 그렇게 엄청 잘하는 애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내신을 좀 성실히 공부를 좀 한 친구를 뽑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4등급까지는 그냥 이익도 없어요, 사실. 불이익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4등급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모두 다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근데 표정이 좀 궁금해 보이셔서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왜 그러냐면은요, 선생님, 근데 제가 어떤 학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논술이 60% 들어가고 학생부가 40% 들어간대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요, 자, 1등급이 40점이죠. 그럼 2등급, 9등급까지 나눠져 있으니까 2등급이 몇 점이어야 돼요? 한 36점 정도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 2등급이요, 39.98. 그리고 이제 3등급이 39점. 96, 4등급이 39.94,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서요. 8등급이 갑자기 10점, 그리고 9등급이 빵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을 보셔야 돼요. 이거 만점 주고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5등급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6등급부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작년에 숭실대학교가 5등급에서 갑자기 푹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대부분은 사실 6등급까지 괜찮아요. 네, 그 이유는 사실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업무폰 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번호인데요. 저희 이제 오늘 요거에서 요거를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직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한번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제가 요 표를 드릴 거예요. 이거 매년 갱신하고 있는 표거든요. 이게 뭐냐면 같은 모의고사를 친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몇 점 받은 애가 결국 어느 학교 갔냐, 요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의대에 간 친구들은 지금 같은 모의고사에서 75점부터 93점까지의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인하대를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2점에서부터 34점까지가 나왔는데 고른 분포였고요.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간 친구들이 이 모의고사에서 8점에서부터 29점까지 나왔었는데 20점대가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점대였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모의고사에서 20점을 받았다. 그럼 너무 낮은 점수 같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찾아보신 거예요. 20점으로 애들이 어딜 갔을까? 이화여대 간 애도 있네. 경희대 간 애도 있네. 건국대 간 애도 있잖아. 홍익대 간 애도 있네. 이런 식으로 보셔야지, 그 절대적인 점수가 낮은 걸로 실망하시면 안 되세요. 논술 문제 엄청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어머님 또 막 걱정하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애가 50점밖에 못 받았어요. 어떡하나요? 그래서 어머니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50점이면은요, 심지어 연대에도 50점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이, 좋은 과로 연대를 간 친구들이 50점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애들 점수 너무 낮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실제로 시험 보러 가시는 거는 9월달, 11월달이고요. 요거 우리 아직 얼마 안 배운 1, 2월달에 시험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자료 그대로 가감 없이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한번 수업했을 때 나가는 문자인데요. 보통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분량의 문자가 나갈 거예요. 요거는 왜 그러냐? 요거 이제 애들 보는 문자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그래서 이제 좀 열정 있는 친구들이 좀 스스로 복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복습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럼 이제 그 열정 있는 친구들 요거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 보시라고 나가는 문자예요. 학생 이번 주 숙제 달성도, 그리고 문풀 숙제 뭔지, 그리고 이제 인클래스 주소,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공지할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요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번호예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는 거의 안 되고요.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오늘 월요일에 목동 시대인재에서 설명회를 들은 어머님인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1번 이게 궁금하고 2번 이게 궁금하고. 근데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될까 싶은 것도요. 어머니 하셔도 되세요. 왜냐면은요. 제가 논술 경력이 15년이잖아요. 정말 별의 별 질문은 다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질문이 거의 안 등장할 거라고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어떤 어머니가 아주 창의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질문이었냐? 경희대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까지 오토바이 타고 몇 분 걸려요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건 이제 뭐냐, 경희대랑 성균관대가요, 시험 보는 날짜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머, 그건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솔직히 모른다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대신 방법도 안내해드리죠. 그거는 어머님께서 직접 전날에 좀 오토바이를 타보셔야지 된다. 자, 근데 진짜 별의별 질문이 다 들어와요. 어머니 저는 성균관대를요 태어나서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경희대학교는 본 적이 있어요. 콘서트 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다닌 학교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런 질문도 좀 하셨었어요. 1차 수시랑 2차 수시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질문이든지요. 그리고 저는 절대 모르면은 모른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시면은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알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요, 작년에도요, 이게 나오는 자료라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강북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엄청 많이 보내는 S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S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연대 사탐 런한 친구들 지원할 수 없다라고 공지를 해버리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저 기준이 없어도 되는 학교인데 사탐 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수능을 안 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입학처 홈페이지를 꼼꼼히 뒤져봤는데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과탐으로만 하는지 사탐 런한 친구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화를 해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원서 쓰는 철에 연대 입학처랑 연결이 되기는 진짜 거의 빅뱅 콘서트 티켓팅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교랑 핸드폰 7개 놓고요.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부터예요. 혹시 나중에 전화할 일 있으면은요, 어머니, 이걸 좀 팁입니다. 12시 59분부터 조교랑 저랑 계속 통화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 사탐 본 친구들은 응시를 못한다는 말이 맞나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요, 심지어 수능을 안 치셔도 됩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러면은 다 연대를 갈 수 있었던 친구들이 연대 지원도 못할 뻔한 거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심지어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공부 잘하기로.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은요, 항상 입학처 홈페이지에 문의를 넣으셔야지, 아니면은 저한테 문의를 넣어주시면 저는 솔직히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정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 정시를 상담하시는 분께 가주세요. 그건 학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논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자료를 최대한 보여드리면서 좀 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이 입학처에서 하는 말만 믿으십시오. 예, 입학처에서 하는 말이 좀 진짜고요. 작년에 너무 이제 좀 어떤 학교에서 제가 중계동에 대진여고라는 그 여고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거기서 방과 후 교사를 했었어요. 2년 동안. 근데 이제 거기가 사립고등학교여서 선생님들이 잘 안 바뀌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진여고 친구들은 사실 그때 방과 후 교사 한 게 2년이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논술로, 그때도 저는 논술 강사였으니까요,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아직도 논술 학교 선생님으로 거기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우리 애들 매년 너무 논술로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학교 담임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학원 강사한테 뭐 공짜로 배운 것도 아니고 다 돈 내고 배웠는데 그렇게까지 전화를 해주시는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대진여고 합격자가 많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교가 되는 학교로는 선덕고등학교라고, 또 여기도 이제 강북에 있는 학교인데, 이 선덕고등학교가 또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몇 년 동안 논술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야자를 안 빼줍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논술 듣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푸시를 했어요. 대진여고는 이제 애들이 가는 걸 보니까 논술 갈만한 것 같아. 너네 논술 열심히 들어야 된다 해서 계속 푸시를 해서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십 명 정도가 계속 논술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덕고등학교는 대진여고보다 사실 더 공부를 잘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논술로 보낸 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원래 중계동에서 수업을 평일날에만 개설을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일요일 아침에 개설을 하면서 선덕고등학교 애들도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선덕고등학교에 논술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비슷한 학교가 목동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선덕고등학교 애들을 보내놓으니까 올해 개강할 때 선덕고 애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목동고에서 연대 간 어머니께서도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일단 논술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논술을 주변이 하는 분위기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선덕고랑 같은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가 우리가 논술을 시켜보니까 얘네들이 돼. 그러니까 보내세요. 라고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 분위기마다 또 조금 달라요. 그런 것까지 좀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입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